아줌마, 지금 여기서 죽고 싶어? 술 냄새를 풍기는 조폭이 여자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이미 버스 기사는 멱살을 잡힌 채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시끄럽게 굴지 말고 내리라고 했습니다. 여자의 차분한 목소리에 조폭이 비웃으며 커터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공포에 질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조폭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아줌마라고 부른 그 여자가 사실은 707 특임대 전설의 중령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불과 1분 뒤 이 버스 안이 자신들의 비명으로 가득 찰 지옥이 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늦은 저녁 시간대의 만원 버스 안에서 유라는 창가 자리에 몸을 맡긴 채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네온 사인들이 번갈아 깜빡이는 도시의 밤 풍경이 창문 너머로 흘러갔습니다. 퇴역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민간인의 삶이 낯설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서 멈추자 3명의 남자가 올라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고 팔과 목에 새겨진 문신들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가장 앞서 올라온 남자가 운전석 가까이에서 멈춰 섰습니다. 어이, 기사 양반. 독사라고 불리는 그 남자가 오기택에게 다가갔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요금 내고 타라고 했어? 오기택이 룩백미러로 독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손님, 요금은 정해진 대로 카드나 현금으로 내주셔야 합니다. 손님? 이보쇼. 우리가 그쪽 손님으로 보이냐고. 독사가 비웃으며 오기택의 멱살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버스가 갑자기 흔들리며 승객들이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진짜. 이 늙은이가 감히 우리 형님한테 돈을 달라고 해? 독사의 부하 중 하나가 운전석 보호칸을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형님, 이럴 땐 본보기를 확실히 보여줘야 버릇을 고칩니다. 승객들은 무서워서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몰래 촬영을 시작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오기택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그냥 타십시오. 어서요. 잘못했다? 뭘 잘못했는지 여기 승객들 다 듣게 크게 한번 말해봐. 독사가 오기택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버스는 조폭들의 난동으로 인해 차선을 벗어나 위험하게 흔들렸습니다. 다른 차들이 경적을 울려댔습니다. 유라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거기 그만들 하십시오. 독사가 고개를 돌려 유라를 쳐다봤습니다. 뭐야, 웬 아줌마가 끼어들어? 지금 뭐라고 짓거린 거야? 시끄러우니 그만 내리시라고 했습니다. 유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승객들이 모두 유라를 바라봤습니다. 독사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크크, 이거 진짜 웃기는 아줌마네. 지금 혼자 영웅이라도 된 것 같아? 독사가 유라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아줌마, 지금 여기서 죽고 싶어? 나머지 두 조폭이 유라의 뒤편으로 이동해서 퇴로를 막았습니다. 승객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중 한 명이 주머니에서 커터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형님, 이 아줌마가 겁을 상실했나 본데요? 눈에 뵈는 게 없나 봐. 칼날이 형광등 불빛에 반사되어 번쩍였습니다. 버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오기택이 운전석에서 돌아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안 됩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다 제 잘못입니다. 저한테만 화내십시오. 오기택이 지갑을 꺼내며 독사에게 내밀었습니다. 여기, 이거라도 다 가져가세요. 제발 다른 승객분들께는 손대지 말아 주십시오. 독사가 지갑을 빼앗아 바닥에 던졌습니다. 동전과 지폐들이 흩어졌습니다.
뭐야? 이게 다야? 고작 이딴 푼돈으로 우리를 거지 취급해? 그리고 오기택의 뺨을 세게 내려쳤습니다. 찰싹 소리가 버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디 그 잘난 늙은이가 우리 앞에서 싹싹 비는 꼴이나 한번 보자고. 오기택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그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유라의 눈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0.5초 만에 조폭 3명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독사는 오기택 앞에, 커터칼을 든 놈은 왼쪽 뒤편에, 나머지 하나는 오른쪽 뒤편에 있었습니다. 비상망치는 창문 옆에 걸려 있었습니다. 유라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독사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유라는 몸을 살짝 비켜 피한 뒤 독사의 팔꿈치를 잡아 비틀었습니다. 뚜둑 소리와 함께 독사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아! 유라가 독사의 손목을 운전대 기둥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독사는 고통에 몸을 구부리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커터칼을 든 조폭이 유라의 옆구리를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유라는 재빠르게 창문 옆에 비상망치를 잡아 조폭의 손목을 내려쳤습니다. 으아! 커터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유라가 무릎으로 조폭의 복부를 가격하자 그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마지막 조폭이 버스 문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유라가 바닥에 있던 소화기를 발로 정확히 찼습니다. 소화기가 굴러가며 조폭의 발목을 강타했습니다. 으악! 조폭이 넘어지며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유라가 다가가 조폭의 벨트를 빼서 그의 양손을 등 뒤로 돌려 꽁꽁 묶었습니다. 모든 일이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승객들은 입을 벌린 채 유라를 바라봤습니다. 오기택도 운전석에서 돌아서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사님, 가장 가까운 정류장에 세워주세요. 유라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기택이 고개를 끄덕이며 버스를 움직였습니다. 유라가 승객 중 한 명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거기 휴대폰 드신 분, 112로 신고 좀 부탁드립니다. 중년 남성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 네, 네.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10분 후 경찰차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버스에 올라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유라가 경찰관에게 정확하고 간결하게 설명했습니다. 조폭 3명이 버스 기사를 폭행하고 승객들을 위협했습니다. 커터칼로 무장하고 있었고요. 유라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침착했습니다. 마치 군 간부 시절의 보고를 하듯 정확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쓰러진 조폭들을 기다리던 구급차와 경찰차로 이송했습니다. 기사님이 피해자분이시죠? 괜찮으십니까? 경찰관이 오기택을 바라봤습니다. 오기택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 이제 다 죽었구나. 다 끝장이야. 오기택이 중얼거렸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버스에서 내렸는데 오기택은 여전히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기요. 기사님? 경찰관이 다시 물었지만 오기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라가 오기택에게 다가갔습니다. 오기택의 손목에 오래된 멍 자국들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닌 몇 달은 된 것 같은 자국들이었습니다. 기사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진술 좀 해주셔야 합니다. 경찰관이 오기택의 어깨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오기택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아, 네.
저 사람들이 기사님한테 어떻게 했는지 폭행당한 사실을 자세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기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제발, 처벌 같은 거 원하지 않습니다. 경찰관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승객들 진술로는 아닙니다. 그냥 술에 취해서 약간 시끄러웠을 뿐입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오기택이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유라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경찰관이 유라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 잠깐만요. 조치하신 분이시죠? 저희가 추가 진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연락처 남겨드리겠습니다. 유라가 경찰관에게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유라가 버스 정류장을 떠나며 뒤돌아봤습니다. 오기택은 여전히 운전석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자신을 보호하기를 포기한 모습이었습니다. 갑자기 5년 전 중동의 작전지에서 만났던 한 부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김하사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유라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유라는 버스 회사 차고지를 찾았습니다. 어제 오기택의 모습이 밤새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차고지 안쪽에서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기택 씨, 지금 이게 다 뭐냐고. 관리자로 보이는 남자가 오기택 앞에 서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당신 어제 그 난리통 때문에 버스가 아주 박살이 났어. 오기택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죄송하다는 말이 나와? 회사에 전화가 불이 났다고. 승객들 항의가 빗발쳐. 관리자가 서류를 오기택에게 내밀었습니다. 당장 짐 싸. 당신 오늘부로 해고야. 알았어? 10원 한 장 못 받으니까 그렇게 알아. 과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저 정말 이 일 아니면 시끄럽고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오기택이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유라는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오기택이 터미널을 나와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유라가 조심스럽게 오기택의 뒤를 따랐습니다. 오기택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30분 정도 걸었습니다. 오기택이 허름한 다세대 주택 앞에서 멈췄습니다.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습니다. 오기택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라는 골목 맞은편에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10분 후 검은색 세단이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3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가장 앞선 남자는 어제 본 조폭들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왼쪽 귀에 상처가 있었고 코가 한번 부러진 적이 있어 보였습니다. 오기택, 이 쥐새끼 같은 자식. 박 실장이 반지하 문을 발로 찼습니다. 당장 안 튀어나와. 문이 열리며 오기택이 떨리는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아이고, 실장님. 오셨습니까? 박 실장이 오기택의 목을 잡고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이 새끼가 감히 누구 뒤에 숨어서 우리 애들을 경찰서에 쳐넣어? 박 실장이 오기택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아, 아닙니다. 실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아줌마, 그 미친년 정체가 뭐냐고. 누구야? 저는 정말 모릅니다. 정말이에요. 그냥 버스에 탄 승객이었습니다.
박 실장이 오기택의 배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오기택이 으윽 소리를 내며 쓰러졌습니다. 유라가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박 실장과 부하들이 유라를 돌아봤습니다. 박 실장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쭈, 어제 그 아줌마 아니야? 아주 용기가 가상하시네. 여기가 지옥인 줄도 모르고 제 발로 기어들어와? 박 실장이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뭐해? 전현. 다시는 못살쳐대게 팔다리 하나씩 똑바로 부러뜨려놔. 두 부하가 유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유라가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부하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습니다. 뚝소리와 함께 부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두 번째 부하가 옆에서 주먹을 날렸습니다. 유라가 몸을 숙여 피한 뒤 부하의 무릎을 차올렸습니다. 부하가 고통에 몸을 구부렸습니다. 유라가 두 부하를 포개어 바닥에 쌓아 놓았습니다. 박 실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미친년이. 박 실장이 직접 유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왼손 잽, 오른손 훅을 연달아 날렸습니다. 유라가 모든 공격을 피했습니다. 박 실장의 움직임이 복서 출신임을 보여줬지만 유라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유라가 박 실장의 오른팔을 잡고 비틀었습니다. 딱 소리와 함께 박 실장의 팔꿈치가 탈골됐습니다. 아! 박 실장이 무릎을 꿇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유라가 박 실장의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오기택 씨 앞에 나타나면 그땐 내 목뼈를 부러뜨릴 거야. 박 실장이 공포에 질린 눈으로 유라를 바라봤습니다.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이 미친. 경고는 딱 한 번뿐이야. 박 실장이 부하들과 함께 황급히 차로 도망갔습니다. 유라가 오기택에게 다가갔습니다. 오기택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오기택이 고개를 들어 유라를 봤습니다. 눈에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 다 죽인 거야. 오기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린 다 죽었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백호물류. 그놈들 몰라요? 그놈들한테 한번 물리면 절대 못 빠져나와. 아내 수술비 때문에 빌린 돈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서 이젠 원금의 5배가 넘는다고요. 유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갑자기 5년 전 김하사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절망에 빠져 도움을 요청하던 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5년 전 중동의 비밀 작전 기지. 텐트 안의 작은 회의실에서 유라가 지도를 펼쳐놓고 서 있었습니다. 707 특임대대 대원 6명이 그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전명 붉은 사막을 시작하겠습니다. 유라가 레이저 포인터로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목표는 테러 조직에 납치된 한국인 NGO 의사 구출입니다. 현지 정보원 사막여우의 내부 정보에 따르면 인질은 이 폐병원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투 작전입니다. 조용히 들어가서 조용히 나와야 합니다. 김하사가 옆에 앉은 신입대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최일병, 너무 얼었잖아. 괜찮아. 우리 팀장님 계시면 걱정할 거 하나 없어. 신입대원 최일병이 떨리는 손으로 장비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김하사가 최일병의 야간 투시경을 점검해주며 말했습니다. 딱 보니까 첫 실전이네. 나도 처음엔 다리 엄청 떨렸어.
자, 이거 봐. 김하사가 자신의 헬멧에 붙은 작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어머니 사진이야. 난 이거 보면서 아, 꼭 살아서 돌아가야겠다 매번 다짐한다고. 최일병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김하사님도 그러십니까? 그럼. 당연하지. 우리 어머니가 눈 빠지게 기다리시는데 내가 여기서 개죽음 당할 순 없잖아. 유라가 김하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하사, 이번에도 네가 후방을 맡아줘야겠다. 네, 팀장님. 저만 믿으십시오. 김하사가 바로 서서 경례했습니다. 유라도 경례로 답했습니다. 모든 대원은 2200시에 헬기로 출발합니다. 각자 장비 최종 점검하세요. 밤 10시 적어도 침투 헬기가 사막 위를 조용히 날았습니다. 유라와 대원들이 헬기에서 로프를 타고 내렸습니다. 모래먼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착지했습니다. 헬기는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유라가 수신호로 대원들을 지휘했습니다. 목표 지점인 폐병원이 1km 앞에 보였습니다. 대원들이 일렬로 늘어서서 은밀하게 이동했습니다. 야간 투시경을 통해 주변을 스캔하며 전진했습니다. 폐병원 외곽에 경계병 3명이 서 있었습니다. 유라가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김하사와 다른 대원 2명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30초 후 3명의 경계병이 동시에 조용히 제압됐습니다. 유라가 손을 들어 전진 신호를 보냈습니다. 팀이 폐병원 1층으로 진입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인질이 있다는 지하 보일러실로 향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서 유라가 팀을 멈췄습니다. 아래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불어. 내놈 동료들 지금 어디 숨어 있냐고. 한국인 남성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라가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보일러실 안을 확인했습니다. 정보와 달랐습니다. 예상했던 3명이 아니라 8명의 적이 있었습니다. 의자에 묶인 한국인 의사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라가 대원들에게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동시 교전 준비. 유라가 손을 내렸습니다. 섬광탄이 터지며 보일러실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전원 교전. 격렬한 총격전이 시작됐습니다. 적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2분 후 총성이 멈췄습니다. 유라가 인질에게 달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괜찮으십니까? NGO 의사가 간신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한국 분이시네요. 사랑. 김하사가 의사의 밧줄을 끊어줬습니다. 전원 퇴출 준비. 5분 안에 이 건물을 빠져나간다. 그 순간 유라의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함정이다. 강중령. 사마교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네가 여기로 올 거.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동시에 사방에서 총알이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밖에서 적 증원군이 몰려들었습니다. 갑자기 강력한 모래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예보에 없던 폭풍이었습니다. 팀장님, 헬기 교신이 완전히 두절됐습니다. 최일병이 소리쳤습니다. 유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유라가 팀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학교 건물로 이동한다. 빨리. 모래폭풍이 시야를 가렸습니다. 팀원들이 부상당한 의사를 부축하며 폐학교로 뛰었습니다. 낡은 학교 건물 2층 교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복부를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으윽. 피가 의사의 손가락 사이로 흘러나왔습니다. 김하사가 급히 응급처치 도구를 꺼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정신 차리십시오. 조금만 버티세요. 김하사가 지혈제를 상처에 뿌렸습니다. 하지만 출혈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팀장님, 지혈이 안 됩니다. 출혈이 너무 심합니다. 김하사가 유라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때 건물 밖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중령, 거기 숨어 있는 거 다 안다. 사마여우의 목소리였습니다. 항복해라.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다. 유라가 창문 옆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적들이 학교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목숨만은 살려줄게. 그 인질만 순순히 넘겨주면 된다. 최일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팀장님, 밖이 전부 적인 것 같습니다. 우린 이제 다 죽었습니다. 유라가 팀원들을 바라봤습니다. 부상당한 인질, 겁에 질린 신입대원, 지쳐가는 팀원들. 자신의 판단 때문에 모두가 위험에 빠졌습니다. 정보원을 너무 믿었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하사가 물었습니다. 유라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정면으로 뚫고 나간다. 팀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선봉에 선다. 너희는 의사님을 데리고 내 뒤를 따라와. 김하사가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팀장님. 김하사. 이건 명령이다. 팀장님은 여기서 팀 전체를 지휘하셔야 합니다. 팀장님이 쓰러지시면 우린 다 죽습니다. 제가 인지를 업고 선봉에 서겠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유라와 김하사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교실 안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김하사. 팀장님, 저를 믿으십시오. 팀을 살릴 수 있는 건 팀장님뿐입니다. 제가 길을 열겠습니다. 김하사의 눈에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유라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다. 김하사가 인질과 함께 먼저 나가. 내가 후방에서 엄호한다. 네, 팀장님. 김하사가 의사를 등에 업었습니다. 의사가 희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합니다. 나 때문에. 아닙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살려드릴 겁니다. 김하사가 의사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유라가 창문을 확인했습니다. 저쪽? 벽에 구멍이 있다. 그쪽으로 탈출한다. 팀원들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시작한다. 유라가 창문으로 엄호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총알이 적들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김하사가 의사를 업고 벽의 구멍을 향해 뛰었습니다. 적들의 총알이 김하사를 향해 집중됐습니다. 김하사가 지그재그로 뛰며 총알을 피했습니다. 최일병이 겁에 질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안 됩니다. 팀장님, 전 못하겠습니다. 무서워서 발이 안 떨어집니다. 유라가 최일병을 밀쳐냈습니다. 최일병, 정신 차려. 지금 당장 움직여. 그 순간 건물 밖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RPG가 날아와 2층 교실을 직격했습니다. 으아! 건물이 흔들리며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떨어졌습니다. 유라가 바닥으로 떨어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바닥이 무너지며 유라가 추락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김하사가 의사를 안전한 곳으로 밀어넣고 되돌아왔습니다. 팀장님. 김하사가 유라를 밀쳐냈습니다. 유라와 최일병이 무너지지 않은 복도로 떨어졌습니다.
쿵소리와 함께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기마사 위로 쏟아졌습니다. 기마사. 유라가 절규하며 잔해를 파헤쳤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손에서 피가 났지만 계속 파냈습니다. 기마사의 상반신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반신은 콘크리트에 깔려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철근이 기마사의 복부를 관통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사야, 하사야, 정신 좀 차려봐. 기마사가 피를 토하며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팀장님. 기마사가 목에 걸고 있던 인식표를 떼어 유라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팀장님은 반드시 모두를 구하십시오. 기마사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이게 제 마지막 명령입니다. 안 돼. 하사야. 그런 말하지 마. 포기하지 마. 유라가 기마사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기마사가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꼭 전해주십시오. 기마사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손에 힘이 빠지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기마사. 안 돼. 눈 떠. 기마사. 유라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지만 기마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적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유라가 총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눈물이 뺨을 흘러내렸습니다. 모두 움직여. 지금 당장. 유라가 적들을 향해 총을 난사했습니다. 최일병과 다른 대원들이 의사를 부축하며 비상 탈출로로 뛰었습니다. 1시간 후 모래폭풍이 잦아들었습니다. 구출 헬기가 도착했습니다. 유라와 생존자들이 헬기에 올랐습니다. 의사는 의식을 잃었지만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조종사가 유라에게 물었습니다. 보고와 다릅니다. 대원 한 명이 비는 것 같습니다. 유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사했다. 헬기가 이륙했습니다. 유라는 창문으로 무너진 학교 건물을 내려다봤습니다. 기마사의 시신을 그곳에 두고 왔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일주일 후, 유라는 기마사의 집을 찾았습니다. 문이 열리며 70대 노인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김하영 하사 어머니 되십니까? 유라가 기마사의 인식표를 내밀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인식표를 보자 무릎이 꺾였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우리 하영이, 우리 아들. 유라가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바닥에 대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하영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인식표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어머님께 죄송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노인이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유라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부터 유라는 더 이상 작전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지휘관으로서의 판단에 대한 믿음을 잃었습니다. 6개월 후 유라는 전역을 신청했습니다. 다시 현재 오기택의 반지하방. 유라가 기마사의 인식표가 걸린 목을 만지며 오기택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 기마사를 지키지 못했던 그 무력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오기택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유라가 오기택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오기택 씨. 오기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오기택 씨 잘못이 아닙니다.
유라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 백호 물류라는 곳. 제가 다 끝장내겠습니다. 오기택이 놀란 눈으로 유라를 바라봤습니다. 아니, 저, 그게 정말 그럴 수가 있습니까? 네, 약속드립니다. 유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유라는 강남의 한 카페를 찾았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은 30대 남성이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조수혁.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반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선배님. 진짜 오셨네요. 와. 조수혁이 노트북을 덮으며 일어났습니다. 아니, 연락 주셔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 707의 전설 강유라 중령님이 은퇴하시더니 저를 다 찾으시고 쓸데없는 소리. 이젠 그냥 민간인이야. 유라가 조수혁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급한 부탁이 있어서 불렀다. 네. 선배님 부탁이시면 뭐든지요. 말씀하십시오. 조수혁이 진지한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백호 물류. 아는 거 있어? 백호 물류,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조수혁이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백호 물류. 조수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선배님. 근데 이 회사 절대 만만한 데가 아닙니다. 어떤 곳인데? 표면상 운수업체인데 실소유주는 백 회장이라고 전직 악질 사채업자입니다. 완전 기업형 범죄 조직이에요. 조수혁이 화면을 유라에게 보여줬습니다. 겉으로만 운수업이지 실제로는 불법 대부업, 도박, 협박 안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럼 핵심 장부나 자료는 어디 있을까? 소문으로는 본사 펜트하우스에 개인 서버실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거기 이중 장부가 다 있다는 게 정설입니다. 유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가 들어갈 수 있게 해줄 수 있어? 선배님이야 뭐 가능하시겠지만. 조수혁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정말 위험합니다. 백 회장이 보안팀장으로 용병 출신 놈들을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걔들 진짜 사람 아닙니다. 그날 저녁 유라는 오기택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오기택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백호 물류. 그 회사 내부 사정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유라가 말했습니다. 오기택이 주변을 둘러본 후 속삭였습니다. 아, 그게 차고지 지하에 불법 도박장이 있습니다. 도박장? 네. 기사들 상대로 도박을 하게 만들고 돈을 잃으면 바로 옆에서 백호 물류가 돈을 빌려줍니다. 그게 그렇게 빚이 불어나는 겁니다. 오기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정말 딱 10,000원만 하려고 했는데 정신 차려보니 이자가 붙고 붙어서 이젠 원금의 5배가 넘습니다. 밤 11시 백호 물류 본사 빌딩. 유라가 빌딩 뒤편 비상계단에 서 있었습니다. 이어피스에서 조수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배님, 제 말 들리십니까? 들린다. CCTV는 다 뚫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눈이 되어 드릴게요. 유라가 비상계단 문을 열었습니다. 1층 복도. 지금 깨끗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안 되고 계단으로 이동하십시오. 유라가 조용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잠깐. 3층 복도. 경비 2놈 접근 중입니다. 조수혁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초 뒤에 바로 왼쪽 비상계단으로 숨으세요. 지금 유라가 재빠르게 비상계단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경비원 2명이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휴, 지나갔습니다. 계속 올라가시죠. 펜트하우스 층에 도착했습니다. 펜트하우스 보안 시스템은 5분짜리 영상으로 돌려놨습니다. 조수혁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5분. 그동안은 어떤 움직임도 감지 안 됩니다. 서두르세요. 유라가 백 회장의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호화로운 사무실 안쪽에 금고가 보였습니다. 제길, 홍채 인식이랑 키패드. 이중 잠금이야. 선배님, 혹시 백 회장 책상 위에 뭐 없습니까? 유라가 책상을 살펴봤습니다. 에스프레소 잔이 하나 있었습니다. 커피 잔이 있어. 됐습니다. 그 커피잔 가장자리에 지문이 남아있을 겁니다. 당장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유라가 휴대폰으로 잔을 촬영해 조수혁에게 전송했습니다. 좋습니다. 받았습니다. 마침 그 인간 SNS에 눈깔 사진이 떡하니 있네요. 잠시만요. 30초 후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조수혁, 너 정말 대단하다. 유라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금고 안에서 외장 하드디스크를 발견했습니다. 유라가 하드디스크를 가방에 넣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거기 누구야? 60대 남성과 건장한 40대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백 회장과 최 실장이었습니다. 웬 쥐새끼가 감히 내 사무실에 기어들어와. 백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최 실장이 유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유라가 최 실장의 주먹을 피했지만 다른 손이 어깨를 강타했습니다. 으윽! 유라가 어깨를 움켜쥐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때 이어피스에서 조수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배님, 지금 당장 화재 경보 올립니다. 튀세요. 삐이 소리와 함께 스프링클러가 작동했습니다. 유라가 창문을 향해 뛰었습니다. 의자를 들어 창문을 깨뜨렸습니다. 전현 당장 앉아봐. 최 실장이 소리쳤지만 유라는 이미 창문 밖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백호 물류본사 펜트하우스에서 백 회장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려쳤습니다. 이런 멍청한 것들. 그년 하나를 못 잡아서 이 꼴을 만들어. 깨진 창문으로 바람이 불어들어왔습니다. 백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최 실장,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네, 회장님. 죄송합니다. 최 실장이 어깨에서 피를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그 미친년 당장 잡아와. 살려둘 필요 없어. 백 회장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알아들어? 그 하드디스크에 우리 목숨줄이 달려있다고. 그게 터지면 우리 다 끝장이야. 절대 외부로 새나가면 안 돼. 네. 회장님, 제 모든 걸 걸고 잡겠습니다. 한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유라와 조수혁이 하드디스크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와, 선배님. 이거 완전 대박입니다. 잭팟이에요. 조수혁이 화면을 가리키며 흥분했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백호 물류 똥 닦아주던 경찰 나으리들 명단이 쫙 있습니다. 제일 윗선이 누구야? 떡하니 나오네요. 경찰청 수사기획과 김 부장입니다. 매달 5천씩 꼬박꼬박 처먹었네요. 유라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것만 터지면 백 회장이고 뭐고 다 끝장낼 수 있겠어. 잠시만요, 선배님.
그냥 터트리면 안 되죠. 확실하게 보내버릴 장치를 심어야 합니다. 조수혁이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습니다. 일단 파일은 전부 백업했고 이제 여기에 웜을 하나 심어두겠습니다. 웜? 네. 데이터 폭탄입니다. 저놈들이 이걸 지들 서버에 연결하는 순간 펑! 모든 자료가 제가 지정한 곳으로 자동 전송됩니다. 절대 못 막죠. 그때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배님, 밖이 시끄럽습니다. 누가 올라오고 있어요. 조수혁이 창문을 내려다봤습니다. 아, 젠장. 1층에 검은색 차 3대가 섰습니다. 놈들입니다. 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수혁, 너 저 하드 들고 뒷문으로 당장 튀어. 유라가 조수혁을 밀쳤습니다. 네, 그럼 선배님은요? 혼자 어떻게 하시려고요? 나는 괜찮아. 내 걱정 말고 어서 가. 이건 명령이야. 조수혁이 하드디스크와 노트북을 들고 비상계단으로 뛰어갔습니다. 문이 부서지며 최 실장과 부하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거기 안 서? 이 미친년아. 유라가 창문을 깨고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2층이었지만 안전하게 착지했습니다. 30분 후 유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어제 그 패기 넘치던 아줌마. 맞나? 최 실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냐고 묻잖아. 아? 그 하드디스크? 원본 당장 안 가져오면 그 늙은 버스 기사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 유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기택 씨한테 무슨 짓 한 거야? 시끄럽고 30분 준다. 내가 지금 문자로 주소 보낼 테니까 그 폐공장으로 기어와. 좋아. 당장 갈 테니까. 오기택 씨 머리카락 하나라도 건드리지 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유라의 손이 떨렸습니다. 5년 전 김하사가 죽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인지를 구하려다 부하를 잃었던 그 끔찍한 기억이었습니다. 안 돼. 이번에는 절대 그렇게 안 돼. 유라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조수혁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배님, 방금 그놈들 따돌렸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조수혁, 오기택 씨가 그놈들한테 납치당했어. 네, 이런.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드디스크, 놈들한테 가져가야 해. 네, 아, 선배님, 잠깐만요. 혹시 그럴까봐 제가 다 계획을 세워뒀습니다. 1시간 후 폐공장 앞에서 유라가 하드디스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최 실장이 오기택을 끌고 나왔습니다. 오기택의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고 손이 뒤로 묶여 있었습니다. 자, 물건부터 이리 넘겨. 오기택 씨부터 풀어줘. 그럼 줄게. 아? 이 아줌마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지금 나랑 장난해? 내가 바보로 보여? 최 실장이 오기택의 목에 칼을 댔습니다. 유라가 하드디스크를 바닥에 놓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최 실장이 부하에게 신호했습니다. 부하가 하드디스크를 가져갔습니다. 실장님, 확인했습니다. 원본 맞습니다. 최 실장이 오기택을 밀쳤습니다. 오기택이 유라에게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수고 많았어, 아줌마. 다시는 우리 일에 얼쩡거리지 마. 알았어? 최 실장이 하드디스크를 들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사라지자
유라가 오기택의 결박을 풀어줬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고요? 네. 정말 고맙습니다. 저 때문에 오기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수혁이 다른 차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선배님, 오기택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조수혁이 차에서 내리며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저놈들, 결국 카드를 저렇게 가져가 버리네요. 유라가 최 실장의 차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져간 게 아니야. 우리가 준 거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조수혁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조수혁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아, 혹시 그 하드디스크 백 회장이 자기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순간 제가 심어둔 웜이 작동해서 모든 데이터가 지정된 곳으로 쫙 유포됩니다. 맞죠? 유라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답이야. 우리가 그걸 어디로 보내기로 했지? 조수혁이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일단 국세청이랑 경찰청 내부 고발센터에 한 방. 그리고 이게 진짜죠. 그 썩어 빠진 김 부장 라이벌인 박 부장한테도 한 통 싹 보냈습니다. 이제 자기들끼리 물어뜯고 난리가 날 겁니다. 백호 물류본사 펜트하우스에서 백 회장이 하드디스크를 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내 손에 다시 들어왔어. 백 회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메인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연결했습니다. 어디 보자. 내 왕국이 무사히 있는지 확인해 봐야지. 하드디스크가 연결되자 화면에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백 회장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순간 화면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이거 왜 이래? 갑자기 컴퓨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데이터 전송 중이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안 돼. 멈춰. 이게 무슨 짓이야. 젠장. 백 회장이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최 실장, 당장 안 뛰어와. 컴퓨터가 미쳤어. 최 실장이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것 봐. 이 미친 컴퓨터가 멋대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잖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조수혁의 웜이 백 회장의 모든 보안을 뚫고 데이터를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경찰청에서 김 부장이 컴퓨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익명 제보? 어떤 놈이 감히 나한테. 첨부 파일을 열어보니 백호 물류의 비리 자료였습니다. 김 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름만 교묘하게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 이름만 쏙 뺐잖아. 김 부장이 급히 다른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주요 언론사 기자들에게는 원본 자료가 전부 전송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안 돼. 끝났어. 언론에 다 터졌잖아. 난 이제 끝장이야. 김 부장이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김 부장이 박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부장인가? 네, 김 부장님. 이 시간에 웬일이십니까? 아니, 백호 물류건 말이야. 지금 자료 도는 거 혹시 봤나? 네. 방금 막 받았습니다. 원본 파일 내용이, 이야, 정말 충격적이더군요. 김 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거는 내가 직접 수사를 지휘하겠네. 그러니, 그러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수사하십시오,
부장님. 김 부장이 전화를 끊고 백 회장에게 연락했습니다. 백 회장? 아, 김 부장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금 언론사에서 전화가 불이 시끄럽고 당신이 알아서 다 정리해. 난 당신 같은 사람 몰라. 부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우리가 몇 년입니까? 지금 와서 이러시면 됐어. 앞으로 2번 다시 이 번호로 연락하지 마. 김 부장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백 회장이 분노로 떨었습니다. 이 배신자 새끼, 감히 내 뒤통수를 쳐? 최 실장에게 소리쳤습니다. 다 필요 없어. 이 모든 일의 시작. 그 늙은이. 오기택, 당장 가서 그놈부터 제거해. 네, 회장님. 즉시 팀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밤 10시 버스 차고지. 오기택이 늦은 정비 작업을 마치고 나오려던 참이었습니다. 검은색 승합차가 차고지로 들어왔습니다. 최 실장과 용병 5명이 내렸습니다. 오기택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 아닙니다. 실장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제발. 시끄러워. 너무 늦었어. 내 놈 하나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거야. 네가 책임져야지. 최 실장이 권총을 꺼냈습니다. 잠깐. 차고지 입구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라였습니다. 하? 이 미친년이 또 나타났네. 최 실장이 이를 갈았습니다. 이번엔 그 쥐새끼도 없이 혼자야? 좋아. 여기서 내 묫자리를 파주마. 용병들이 유라를 포위했습니다. 유라가 첫 번째 용병의 총을 빼앗아 다른 용병을 가격했습니다. 두 번째 용병이 달려들자 무릎으로 복부를 찼습니다. 순식간에 3명의 용병이 쓰러졌습니다. 최 실장이 직접 유라와 맞섰습니다. 이번엔 도망갈 곳이 없어, 이년아. 두 사람이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최 실장의 주먹이 유라의 옆구리를 강타했습니다. 으윽! 나머지 용병 2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유라가 수적 열쇠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차고지 입구에서 섬광탄이 터졌습니다. 으악! 눈. 모두가 눈을 가렸습니다.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전부 무기 버려. 경찰 특공대가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최 실장이 당황했습니다. 뭐야? 경찰이 왜 여길? 특공대원들이 최 실장과 용병들을 향해 총을 겨눴습니다. 전원 저항하지 마.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최 실장이 끝까지 저항하려 했지만 순식간에 제압당했습니다. 유라가 오기택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살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기택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공대장이 유라에게 다가왔습니다. 강유라 씨, 결정적인 신고 감사드립니다. 유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정의를 위해 온 것이 아님을 말입니다. 김 부장이 자신의 꼬리를 자르기 위해 보낸 병력이었습니다. 1년 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백 회장과 최 실장이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백호 물류조직 범죄 사건 주동자들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TV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경찰청에서는 김 부장이 새로운 직책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김 차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동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골치 아픈 백호 물류를 한 방에 소탕하신 공로로 승진하신 거 아닙니까? 대단하십니다. 김 차장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조수혁이 원본 파일을 들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 그 강유라라는 여자. 아직도 눈 안 떼고 잘 감시하고 있는 거 맞지? 김 차장이 부하에게 속삭였습니다. 네. 그럼요. 그림자처럼 딱 붙어서 감시 중입니다. 한편 버스 차고지에서는 오기택이 동료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오 지부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젊은 기사가 오기택에게 인사했습니다. 아따, 김 기사. 또 지부장이라 부르네. 그냥 편하게 형이라고 하라니까. 오기택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백호 물류가 무너진 후 버스 회사가 정상화되었습니다. 오기택은 운전기사 노동조합 지부장이 되어 동료들의 권익을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강유라 씨한테 제대로 밥 한 끼 사야 하지 않겠어? 오기택이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그분 아니었으면 우리 목숨이 붙어 있을지 어떨지도 몰랐는데. 우리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며칠 후 유라는 작은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기택 부부와 그의 동료 기사들이 함께했습니다. 유라 씨, 아이고, 정말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기택의 아내가 유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모님. 정말 아닙니다. 그냥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에요. 유라 씨 덕분에 우리 남편 저렇게 다시 웃으면서 일자리도 되찾았죠. 징글징글하던 그 빚도 다 정리됐어요. 이게 다 유라 씨 덕분입니다. 동료 기사들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자, 다들 잔 채우시고 우리 모두의 영웅 강유라 씨를 위해서 다 같이 건배합시다. 위하여, 위하여, 감사합니다. 식당 안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유라도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주 화창한 봄날 유라는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김하사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하영아, 나왔다. 유라가 묘비를 정성껏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5년 만에야 내가 너한테 제대로 인사하러 왔네. 미안하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몇 개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너한테 참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어. 유라가 지난 1년간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들려줬습니다. 오기택 기사를 만난 일, 백호 물류와 싸운 일, 조수혁과 함께한 작전까지. 네가 마지막에 그랬잖아. 모두를 구하라고. 그게 내 마지막 명령이라고. 유라가 목에 걸고 있던 김하사의 인식표를 만졌습니다. 나 이제야 네가 한 말. 그 의미가 뭔지 조금은 알 것 같아. 유라가 인식표를 다시 목에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희생이 절대 헛되지 않게. 이젠 나도 나 자신을 좀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유라가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죄책감이 아닌 그리움과 감사가 담긴 미소였습니다. 정말 고맙다, 하영아. 그리고 미안했어. 유라가 묘비에 절을 하고 일어섰습니다. 현충원을 나서는 유라 앞에 검은색 차가 멈췄습니다. 조수혁이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선배님, 타이밍 딱 맞게 오셨네요. 유라가 차에 다가가자 조수혁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그 족제비 같은 김 차장 말입니다. 승진하더니 꼬리가 더 길어졌습니다. 아주 대놓고 더러운 짓을 또 시작했어요. 유라가 태블릿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비리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번엔 건설업체 비리인가? 엮인 놈들이 많네. 유라가 태블릿을 조수혁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좋아. 청소할 쓰레기가 또 생겼구나. 유라가 조수혁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인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해결사였습니다. 역시 선배님. 그럼 바로 시작입니까? 어디로 모실까요? 조수혁이 물었습니다. 유라가 안전벨트를 매며 대답했습니다. 일단 김 차장 지금 위치부터 알아내. 뿌리 뽑으려면 뱀 대가리부터 쳐야지. 이번엔 아주 확실하게 끝장내자고. 차가 봄볕을 받으며 달려갔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달빛 같은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지금까지 달빛 이야기였습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